연준의 지난달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이었습니다. 그 경제에 대한 불투명성은 커진다고 얘기하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도 말을 하고 그러는데 연준이 특별히 뭔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변한 게 없어요. 투심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를 계속 끌고 가려면 연준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고, 그런데 그 액션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조정을 받으면 그때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도 주식 조정이 일정 수준 진행되지 않으면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기사인데 의사록의 주요 세 가지 포인트,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인데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우려하고 있고 커지는 부채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미 많이 제닛 옐런 의장도 전 의장도 얘기했었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준 의장이나 일부 의원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면 금융사의 안정성이 흔들릴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셧다운하고 고용 축소, 소비 감소, 기업 매출 감소, 연쇄 도산, 은행권 부실, 이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계신용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경제가 한 번 더 휘청이게 되면 가계신용이 부실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고요. 그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은 가계가 그 소비혈액이 감소되는 것도 문제겠죠. 이 두 가지 전부 다 문제에 쌓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 그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지만, 이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용융자 잔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향후에 경제에 큰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이제 그 연준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물가상승률의 목표 타깃은 2%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준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얘기했어요. 향후에 그것에 따라서 적정 수준을 조율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YCC나 YCT라고도 말하는데,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이미 금리가 너무 낮고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0.6이 아니라 0.5대로 아마 내려갔었을 겁니다. 내려갔다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YCC를 일드 캡을 지금 씌울 이유가 없어요. 너무 낮은 수준이라. 이제 나중에 뭔가 이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데 중국은 좀 달라요. 중국은 연준은 사실 기본적인 입장은 계속 그 통화 완화 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어서, 이거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대규모로 자금 살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했다가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다 쓸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그 지방정부에서 잘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중복 투자, 한 산업에 대한 중복 투자,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복 투자들이 있어서 문제를 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무조건적인 양적 완화는 중국은 선호하는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나마 양적 완화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이 대규모로 뭔가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되는 국면이 보이면 여기도 또 할 거기 때문에 여력이 충분하다.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다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도록 중앙은행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이거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연준의 회사채 매입 정책 효과가 점차 희석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권도현 국제금융센터 연구원께서 내용을 기재하셨는데, 미 연준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평가란 보고서에서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초기에 성과를 거뒀으나 22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책적 효과가 점점 희석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해서 시장이 초기에 반응했던 것만큼 크게 반향을 보이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조약에도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제 최근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연준의 신용 개입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기업 부채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실 기업의 채권을 산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부실한 기업은 청산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좀비 기업이 양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면요. 여기 보시면 연준 매입은 전체 투자 등급성 채권의 한 0.2%에 불과한데 굉장히 작은 규모죠. 이처럼 소규모 매입만으로 연준은 회사채 시장의 그 기능을 정상화를 넘어서 사상 최대의 호황을 견인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연준이 예전에는 회사채를 안 매입했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회사채를 매입한 것 때문에 그 환호가 있었던 거고, 여기 보시면 2016년도 이미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회사채를 매입을 했어요. 22는. 그런데 보유잔액이 그 투자 등급성 채권의 10%에 달하지만 시장의 회복 정도는 미국이 오히려 앞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연준은 계속 회사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효과를 못 받고, 연준은 최초로 매입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확대한다고 해서 초기처럼 그렇게 급격한 어떤 효과를 보지를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 전환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연준이 그렇게 해서 회사채에 개입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경제지표를 외면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정크본드로 몰린다는 거예요.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의미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투기 등급에서도 두 번째로 안 좋은 CC, 트리플 C 등급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수익률이 싱글 B채권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데, 싱글 B채권은 미 국채 대비 추가로 얻는 수익률이 3.7포인트.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계속하는 한 위험이 극히 낮을 거라는 생각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영국 자산관리사 야노스 핸더스의 누구는 우량 기업은 수익률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 성과를 내려면 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려고 투기 등급성 채권, 그것도 굉장히 등급이 낮은 것들의 투자 자금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뭔가 방향성이 이탈됐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그 과매도 현상을 계속 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과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과매수에 대한 매도 세력은 세지겠죠. 그런 위험성들을 지금 현재 계속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제가 표현을 하면 등에다가 잔뜩 석유를 짊어지고 활활탄을 붓길 옆을 위험스럽게 싹싹 피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반등했어요. 100만 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97만 건으로 내려갔다가 110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또 최근 여기 보시면 이제 월요일날 발표한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기대치보다 훨씬 낮아요. 14.6을 기대했는데 3.7 제조업 PMI가. 그 다음에 여기 목요일날 어제 발표한 게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위에 건 뉴욕이고, 근데 20일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17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calculated riskblog.com에 자료인데, 잘 보시면 이제 파란 거는 8월달 거 지표고요. 8월에 발표된 거고, 여기 요 두 가지 7월이거든요. 근데 세 가지 다 7월까지는 올랐어요. 이렇게. 최근 8월에 발표된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좀 전에 보셨던 게 밑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상승 강도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추세가 좀 이상하죠. 반등할지 밑으로 계속 내려올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제 재개됐던 게 제2차 코로나 확산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유럽, 하여튼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점점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가을 겨울에 대유행, 독감과 같이 연계된 어떤 대응이 되면 추세가 위로 계속 밀어 올라가거나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가 녹록치 않겠죠.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 코로나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더니 내수 수출이 깜깜입니다. 특히 여기 수출액 보면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줄었던 게 4, 5, 6, 7월 달에 오면서 확 감소됐는데, 8월 달에 돼서 20일까지의 자료로 보면 오히려 거의 7월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후반으로 가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코로나의 2차 대유행에서 빠지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결과적으로는 철저한 방역에
철저한 방역 이런 게 무조건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고 사람 개개인이 철저한 방역을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지키지 않는 이상 이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부분적인 어떤 한 종교 집단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지역, 유럽이나 그 다른 지역은 뭐 이걸 넘어서서 뭐 하여튼 하나의 종교 집단 뭐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거라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건 경향신문 기사인데 이건 아시아경제 기사였고요. 이게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확진자 나와서 폐쇄. 요거는 조선비즈 기사인데 결혼식 연기. 요거는 요 두 가지는 왜 제가 보여드린 거냐면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소비단 생산이건 이게 집합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야지 뭐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못하도록 자꾸 중간중간에 뭔가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는데 중간중간 걸림돌로 작동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가을 겨울에 좀 더 유행이 더 확연해지면 이게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이제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 봤던 락다운 이후 확 살아났던 그런 상황의 패턴을 앞으로는 계속 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기사를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홍수 때문에 난리를 쳤잖아요. 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요새 그 장 보러 가시면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막 위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게 막 써대야 될 상황에 이 쓰는 것조차도 버겁도록 만드는, 뭐 과일 사면 과일은 맛도 없고, 뭐 일부 뭐 야채 같은 너무 비싸니까 손이 안 가고, 뭐 이런 패턴이 되는 게 안 좋은 거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 보면 중국 국가통계부 11일날 8월 11일이죠. 좀 지난 기사인데 제가 일부러 골랐거든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여기 차이나 쪽에서 아직 발표가 완벽히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3.3까지 튀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도 역시 물가 상승률이 홍수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금리 때는 이제 패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패턴 말고 제가 사실 IT 버블, 그 글로벌 위기 터진 직전의 패턴의 움직임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크게 한번 조정을 받고 나면 여기서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그 유동성을 퍼붓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바닥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진 이후의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의 힘에서 약간 방향성을 타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이미 재고 조정이라든가 고용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괜찮은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에 유동성,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나온다는 게 뭐 경제 전반이 확 좋아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실적 중에 좋은 지표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치는데 이 조정 국면을 왜 거치는 거냐면 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완화 정책을 긴축으로 터닝하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하는 시기에 도달하면 아직 경제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개입하고 있던 중앙은행이 나간다는 의미에서 주식시장은 요동을 쳐요. 그런데 출구 전략 지난 이후에 가계와 기업이 선순환하는 경제 사이클을 만들면서 이것도 역시 실적 장세를 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다음 후반부에 가면 신용이 팽창하면서 나머지를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물론 안에서 이제 실적과 유동성을 자잘하게 계속 만들면서 올라가지만 큰 틀로 놓고 보면 유동성 상세가 초반에 주식을 들어 올리고 바닥을 만들면서 주식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중반부는 실적 장세가 밀고 올리다가 후반부에는 신용 팽창으로 밀고 올라가요. 제가 예전에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 늘어나다가 옆으로 기는 미국 기업 이익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바이백도 신용 팽창 중에 하나예요. 한 기업이 바이백을 통해서 EPS를 조작함으로써 퍼배수하고 ROE를 조작해서 착시 현상을 만드는 이것도 역시 신용 팽창의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통상적인 패턴을 만들고 다시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데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이 한 사이클의 대부분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반에 이렇게 확 급등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대규모로 QE를 진행하면서 이게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는 건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향후에 이 돈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동성 장세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번에 요 후반부로 지나면서는 5월 달부터 미국이 경제를 재개하기 시작했죠. 그 6월 달까지는 많이 열렸고 이제 6월 후반부로 가면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시작했죠. 6월 지나서 7월 후반부 쪽으로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동성 장세, 그다음에 여기가 실적 장세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고 계속 전월비 지표들을 막 봤잖아요. 너무 많이 꺼진 다음에 전월비 지표가 계속 좋게 나왔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7월 중반부 후반부쯤 가서는 그 경제 지표들이 향후에 안 좋을 것이라는 예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주식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일정 부분 신용 팽창에 대한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용 팽창이 모든 것을 밀고 올라온 건 맞아요. 실적이든 뭐든 간에. 하지만 그 세분화적으로 나오면 후반부에 계속 주식시장이 조정받지 않고 밀고 올라가는 건 결국은 유동성의 기대는 그런 신용 팽창의 과정에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연준이 추가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향후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조그만 이 사이클 안에서도 사실 경기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에 있는 것들이 모두 일어났는데 여기서 연준이 주식시장의 조정이 없거나 뭔가 큰 여파에 없이 그리고 행정부의 액션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이제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액션이 나온 뒤에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연준이 시장을 떠받치는 액션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연준은 행정부에서 액션을 하고 그 액션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쳐다본 뒤에 시장이 잘 버티고 있으면 추가적인 액션은 안 할 거고요.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추가적인 액션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가 너무 늦게 해서 얘가 추가적으로 밀려내려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내려가면 그때도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차원, 배분 차원이라든가 어떤 액션에 대한 차원은 일단은 가만히 상황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적합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윗방향을 보려면 한번 조정된 뒤에 윗방향을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